안녕하세요. 당신의 통장이 지난 삶의 솔직한 기록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 네. 좀 섬뜩한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 기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미래로 바꿀 수 있을지 곽지연 작가의 글 돈을 모으는 법 단순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부자 되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하시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행동은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맞아요. 마음만 앞서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 글에서는 돈 모으는 게 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통제력이랑 습관의 문제다. 이렇게 딱 짚어주더라고요. 통제력과 습관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작가가 통장을 보면 그 사람 습관이 보이고 그걸로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던데. 와, 진짜 좀 무서운데요? 내 삶의 성적표라니? 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단 현실을 좀 봐야 한다. 이게 첫걸음인 것 같아요. 현실 직시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모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는 그게 아니라 사실 돈이 나도 모르게 줄줄 새고 있어서 못 모으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딱 지적해요. 아, 새는 돈? 네. 뭐 배달 음식 자주 시키고 그냥 습관적으로 택시 타고 편의점에서 뭐 간식거리 사고 하는 그런 거요. 저도 좀 찔리는데요. 웃음 받을 그렇죠. 근데 이게 모이면 정말 미래의 내 자산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게 딱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까 내 모든 지출을 100원 단위까지 다 기록해보라는 겁니다. 100원 단위요. 와, 진짜 숨 쉬는 것 빼고 다 적으라는 거네요. 네, 아주 철저하게요. 그렇게 하면 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충격받을 거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막 썼다고 하면서. 그렇죠. 일종의 충격요법인 셈인데 그래야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일단 알아야 막을 수 있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내 현실을 알아야 변화든 뭐든 시작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부자들은 돈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쌓는다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끼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쌓는다는 관점. 네. 모든 지출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쌓는 관점을 연습하는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럼 좋아요. 일단 기록으로 현실 파악은 했어요. 그럼 이제 그 통제력이라는 걸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작가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뭐냐면 월급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뭐 생각하고 고민할 틈도 주지 말고 바로 수입의 10%를 저축 계좌로 그냥 강제 자동 이체시키라는 거예요. 아, 강제 자동이체, 선저축 후소비 이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중요한 건 이게 왜 효과적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먼저 저축한다는 걸 넘어서 우리 의지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 매달 의지력으로 저축하기는 어렵다. 이건 뭐 다들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비상시에 돈 쓰는 용도를 넘어서요. 이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아, 안정감. 그게 크군요. 네. 그리고 되게 역설적인데 이 안정감이 있어야 오히려 더 대담한 도전이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해요. 오, 그렇군요. 근데 작가가 비상금 말고 비상기회자금이라는 것도 이야기하던데요. 이건 뭐죠? 아, 네. 그거 재밌는 개념이죠. 매달 수입의 한 5% 정도. 이걸 또 따로 모으는 거예요. 5%를 또요. 네. 근데 이건 목적이 달라요. 예상치 못한 위기 대비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쓰기 위한 돈이에요. 좋은 기회라면 예를 들어 뭐 투자 기회나 아니면 배우고 싶은 거? 맞아요.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나왔다거나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 과정이 생겼다거나 할 때요. 돈 없어서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 이건 좀 공격적인 자금이네요. 위기 대비랑은 다르군요. 그렇죠. 방어용 비상금이랑 공격용 기회자금을 둘 다 준비하는 셈이죠. 근데 이렇게 막 계좌를 나누고 관리하기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가는 또 다른 팁을 주는데요. 저축, 소비, 비상금, 투자 이렇게 목적별로 통장을 쫙 나누고 특히 저축 계좌 같은 건 아예 은행 앱에서 순김 처리를 하라고 권해요. 숨김 처리요? 안 보이게요? 네, 눈에 안 보이면 확실히 쓰고 싶은 유혹이 줄어들거든요. 이것도 약간 행동경제학적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아,
일리 있네요. 안 보이면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시스템이 저절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지출 기록 앱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네. 시스템으로 저축기를 텄어요. 그럼 이제 그 물이 안 새나가게 막아야 할 텐데 소비 통제,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죠. 작가는 일단 지출 상한선을 정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외식비로 한 달에 20만 원만 쓰겠다. 이렇게 딱 정하는 거죠. 예산을 정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허리띠 졸라매는 거랑은 좀 달라요. 작가는 이걸 의식적인 소비 설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의식적인 소비 설계. 뭔가 좀 더 능동적인 느낌인데요. 그렇죠. 내가 내 소비를 디자인한다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금액만 적는 게 아니라 이 소비가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줬나. 이걸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로 매겨보라는 제안도 해요. 소비에 점수를 매겨요. 네. 1점은 이거 진짜 괜히 샀다. 5점은 와, 이건 정말 필수적이고 만족스러웠다. 이런 식으로요. 재미있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가계부를 쭉 봤는데 만약에 3점 이하짜리 소비, 그러니까 사실 없어도 됐을 소비가 너무 많다. 그럼 이건 당신 소비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는 거죠.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 성찰의 도구로도 쓸 수 있고요. 충동 구매 막는 방법들도 되게 구체적이던데요. 뭐 사고 싶으면 24시간 유예 기간을 두라. 네. 아니면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면 30일 기다리는 규칙 같은 걸 만들라는 것도 있고요. 30일이요? 와. 이게 해보면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이걸 왜 그렇게 사고 싶었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시들해지는 거. 네. 당장 핸드폰 홈화면에서 쇼핑 앱 지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고요. 아,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괴롭지 않을까요? 막 사고 싶은데 참아야 하니까. 당연히 쉽지 않죠. 우리 뇌가 원래 즉각적인 만족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사실은 즉시 만족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훈련인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충동 조절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훈련이다. 네. 그리고 작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 사기 전에 스스로한테 꼭 2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해요. 첫째, 이걸 사서 내가 궁극적으로 얻는 게 뭐지? 둘째, 이 돈을 지금 안 쓰고 만약에 투자하면 5년 뒤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 아, 그 질문을 하면 좀 망설여지겠는데요? 그렇죠.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꽤 많이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커피 한 잔 5,000원이라고 치면 1년에 그게 180만 원이 넘잖아요. 꽤 크네요, 모아놓고 보니. 네. 근데 이걸 그냥 180만 원 아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돈으로 5년 뒤에 내 자산이 얼마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미래 가치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딱 그 얘기군요. 현재의 작은 돈이 미래의 큰 돈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끼고 통제하고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자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작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요. 소득 증대. 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는데요. 만약에 수입이 늘었어요. 뭐 월급이 올랐거나 부수입이 생겼거나 그래도 생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네. 돈을 더 버는데 그대로 살라고요? 와, 그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닌가요? 더 쓰고 싶을 텐데. 그렇죠. 인간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래서 더 어렵지만 이게 자산을 불리는 가속도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가속도요? 네. 수입이 늘어난 만큼 고스란히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면 복리 효과가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붙는다는 거죠. 자산 형성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 차액만큼이 계속 쌓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부수입을 만들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부수입. 요즘 뭐 엔잡러 얘기도 많고 하니까.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좀 더 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재정 성장 속도를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터보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터보 엔진? 네. 그게 뭐 밤에 하는 아르바이트든 주말에 하는 프리랜서 일이든 아니면 뭐 중고거래를 하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추가 소득 파이프라인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돈도 좀 모으고 부수입도 생겼어요. 그럼 투자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요즘 워낙 투자 얘기가 많아서 조급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가 딱 짚어주는 게 너무 조급하게 무작정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1,000만 원의 투자 준비금을 마련하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해요. 1,000만 원이요. 왜 하필 1,000만 원일까요?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즉, 이 돈을 설령 다 잃더라도 내 당장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여유 자금, 그 정도는 확보하고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아, 심리적인 안전판 같은 거군요. 그죠? 그 정도 완충 자금 없이 투자하면 시장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너무 불안해서 못 버티고 손절매하기 쉽거든요. 하긴, 그래야 좀 더 냉정하게 투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언이 또 하나 있는데 투자를 시작하기 전이든 후든 반드시 일주일에 최소 3시간은 돈 공부 시간으로 확보하라는 거예요. 돈 공부요? 네.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자가 뭔지 이런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공부 자체가 미래 소득을 늘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라는 거죠.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내 자산이 되는 거고요. 와, 돈 공부가 가장 확실한 투자다. 맞는 말이네요. 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이걸 꾸준히 실천하기가 또 쉽지 않죠. 그렇죠. 또 인상 깊었던 건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람이 좀 해이해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방심하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절대 깨지 않는 최소 잔액, 이걸 스스로 정하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 통장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500만 원은 남겨둔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네.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는 거죠. 이 선은 절대 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이 또 강제적인 저축 동기를 부여해주고 또 자산이 좀 불어났다고 해서 너무 헤퍼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또 하나 재밌는 팁은 저축하는 과정이 사실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매달 똑같이 하려니. 그래서 그 지루함을 이기고 계속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저축 비율을 매달 1%씩 꾸준히 늘려나가 보라는 거예요. 매달 1%씩이요? 네, 당장은 1% 차이가 뭐 얼마나 되겠어 싶지만 이게 1년, 2년 쌓이고 복리 효과까지 붙으면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계속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와, 이것도 되게 구체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방법이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끼고 통제하고 공부하고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그냥 은행 잔고 숫자 늘리려고 이러는 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질문이 사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죠. 작가도 분명히 말해요. 돈 모으는 행위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뭐가 목표죠? 우리가 모으는 건 사실 돈이라는 그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요? 네, 선택의 자유, 시간의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주도권. 이걸 사는 거라고요. 돈이 더 이상 우리를 막 얽매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게 풀어주는 열쇠가 되게 하자는 거죠. 돈이 자유를 위한 열쇠가 된다. 와, 이거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부자 돼야지 이게 아니라 5년 안에 순자산 1억 원 모으기처럼 아주 구체적인 숫자랑 명확한 기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계획도 세우고 동기부여도 되고. 정확합니다. 목표가 구체적이면 지금 당장 내가 뭐를 해야 할지 그 행동 계획이 명확해지거든요. 역산해서 그럼 매달 얼마씩 모으고 어떤 소비를 줄여야겠구나. 이게 딱 계산이 나오니까요. 그렇겠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축 통장 같은 데다가 아예 2028년 내 집 마련 종잣돈이라든지 퇴사 후 세계 일주 자금 이런 식으로 목표 이름을 딱 써붙여 놓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이름표를 붙여줘요. 네, 이름이 붙은 돈은 그냥 숫자일 때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걸 꼭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약간 감성적인 동기부여 장치랄까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작가가 던진 질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이 소비가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얽매이게 하는가? 이거였거든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모든 소비를 할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돈 관리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진짜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결국 돈 관리는 내 가치관의 문제예요. 내가 인생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미래의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법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뭐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는 통제력, 그리고 꾸준히 하는 습관, 이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여기에 있다는 거였네요. 그렇죠. 배달 음식 한 번 참고 커피 한 잔 값 아껴서 저축하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정말 내 재정적인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참 와닿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건 매 순간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떤 유혹을 거절할지, 어떤 가치를 지킬지, 어떤 습관을 새로 만들고 어떤 걸 버릴지, 이걸 계속 결정해 나가는 거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 당신에게 가장 이거다 싶은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괜찮으니까 오늘 당장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당장이요? 네, 그게 뭐 하루에 1,000원씩 저축하는 거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쇼핑 앱을 지우는 거든 오늘 저녁부터 딱 일주일만 지출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든 뭐든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돈을 미래의 자유를 사는 데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현재의 순간적인 만족과 맞바꾸면서 그냥 흘려보내셨나요? 어쩌면 그 답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현명한 돈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